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랑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별들이 막 찍혀 있어요.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오징어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송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송운의 이름이 오징어 송운이에요. 별명이. 물론 이제 얘를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번호를 먹이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있지만 이제 별칭들이 있잖아요. 오징어 송운이에요. 그런데 저 오징어 송운은 사진을 찍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유명해요. 지금 보시는 빨간 색깔이 나고 있는 것과 오징어처럼 생긴 게 송운이고요. 송운이니까 별구름이라는 소리죠. 뒤에 하얗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다 별들입니다. 이 송운은 별들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별들이 탄생하는 영역이 송운인데, 저 오징어처럼 생긴 쟤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애라서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몇 시간을 찍어도 잘 안 나오고요. 굉장히 다른 필터를 사용해서 협업을 해서 찍어야만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런 사진을 찍는 천체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찍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참 신비롭고 되게 경이롭고 신기하고 멋지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사진이 있고요. 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달 표면 모습 보이고요. 지구가 반달처럼 떠 있잖아요. 굉장히 깨끗한 사진이에요. 지금 찍은 것 같지만 1968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놀랍잖아요. 아폴로 8호가 가서 찍은 건데 지구의 저런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보면 1968년입니다. 아폴로 8호가 갔고 달 궤도를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과 마이클 콜린스 세 사람의 우주인을 싣고 달에 갔죠. 그래서 처음으로 달 표면에 사람이 발을 디딘 건 아폴로 11호지만 아폴로가 1호부터 계속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1호는 이제 실패했지만 아폴로 8호가 궤도를 돌면서 저런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 속에 저는 있었어요. 저 지구 속에 그때 태어나 있었는데,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는 없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저때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저기에 없었겠죠? 제 아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산소였거나 또는 수소였거나 어떤 먼지였거나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뭉쳐져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성원 모습이나 지금 달에서 찍은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우리가 사실 바다 앞에 이렇게 서서 보거나 망망대해를 보거나 또는 높은 산을 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경이로움과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걸 느끼잖아요. 자연을 대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사실은 그런 거고, 지금 이 장면들은 궁극적인 자연이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시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굉장히 궁극적인 자연을 보니까 이 경이로움도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이런 효용이 뭐냐 막 이런 거 토론을 막 하고 있는데 아폴로 8호가 찍은 저 사진이 거기에 배달이 되었어요. 저걸 딱 보여주는 순간 모든 위원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승인 도장 찍고. 그러니까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아주 이성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저런 경이로움을 가져다주는, 경외로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경이롭지만 또 한편 저걸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말한 것처럼 저 속에 없었던 사람은 그때 뭐였을까? 저 때 있었던 사람 지금 없어지고 죽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생각들. 달에서 저걸 처음 쳐다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이 같이 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나사에서 발사했던 카신이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찍은 사진인데요. 토성의 태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작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스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저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달도 찍혀 있어요.
토송의 거리에서 카시니라고 하는 무인 우주 탐사선이 지구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저 속에 없었던 분도 계시고 저는 있었습니다. 그 76억의 인구가 저 속에 다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저 속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막 어떤 거에 기쁨에 넘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저 무심한 점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냥 아름답다, 경이롭다를 넘어서서 뭔가에 대한 경이로움도 아니고 약간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보이저호 얘기를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보이저 1호가 목성과 토성의 사진을 찍고 해왕성 궤도 근처를 지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그 태양계에서는 가운데 태양을 두고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전 궤도라고 그러는데 그 공전 궤도면이 사실은 평면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납작한 원반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도는데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궤도쯤 지났을 무렵에는 그 궤도면에서 상당히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사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외곽에 있는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발사가 되었는데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타이탄이라는 토성의 위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카시니호가 찍은 토성의 태와 지구의 모습 보셨잖아요. 이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발사가 되면서 그 안에다가 하위헌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하위헌스라는 탐사선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을 했거든요. 그 착륙을 일부러 시켰다는 것은 이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유일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완벽한. 그리고 이 타이탄의 구성 성분을 보면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메탄가스가 아니라 액체 메탄, 액체 암모니아가 강과 바다와 호수를 이루면서 막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 지구의 모습이랑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구에서 초기 지구의 모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막 탄생할 무렵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구에서 처음 생명체가 탄생한 것처럼 그곳에서 어떤 생명체가 태동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원래는 외곽에 있는 행성들을 다 이렇게 보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보이저 2호가 이제 그 토성 이제 그 목성 그다음에 천왕 해왕성을 다 보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했어요. 이게 목성을 본 다음에 토성을 보고 토성의 위성까지를 관측을 하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궤도를 변경하게 되어서 다른 행성을 못 보고 태양계 외곽으로 벗어나게끔 되었어요.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고 타이탄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궤도가 이 평면에서부터 이게 서서히 뜨는 궤도가 되었고 1990년 2월 14일이 되었을 무렵에 상당히 높이 올라간 지점에서 마치 태양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보이저 1호가 놓이게 되었어요. 거기서 더 멀리 가면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사진을 찍기가 이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지점이고 그래서 칼 세이건이 또 제안을 합니다. 이 근처에 해왕성 궤도 근처에 높은 곳에 보이저 1호가 떠올랐던 1990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태양계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장 날까 봐. 태양이 비록 굉장히 멀리 있어서 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태양계 내에서는 99.9%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태양계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막강한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별을 찍는 카메라, 보이저호에 있는 카메라가 태양을 보면 일종의 세츄레이션 된다 그러죠.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고장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더 해야 될 과학적인 임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칼세이건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면 안 터지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날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고장나지 않도록 잘 짜서 태양계 사진을 찍습니다. 태양계 가족 사진, 구성원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에요.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조각을 나누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피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습도 있고 금성, 토성, 목성, 그 다음에 해왕성, 그런 것들 다 있죠. 천왕성.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지구의 모습이 압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보이죠? 1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지구의 모습인데 찾기가 어려우시죠? 바로 이겁니다. 줄이 쭉쭉 가 있는 거는요, 마침 줄 사이에 그 지구처럼 지구인 행성이 점이 찍혀 있는데 픽셀이라 그러잖아요. 그 화소수, 그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 줄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이제 그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 건데 마침 그 줄에 또 찍혀 있어요. 멋있게. 그래서 저렇게 찍혀 있는 지구의 모습, 1990년 지구의 모습을 보면 앞서 봤던 토성 근처에서 태 사이로 보이는 것과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과는 또 다른, 가장 멀리서 본 지구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감정이 뭘까를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허무해요. 약간 허망해요. 저 속에 모든 게 있었단 말이야. 1990년 떠올리시면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국지전이지만 큰 전쟁이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렇게 무심하게 한 픽셀도 안 되는 곳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경이롭고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 작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고 아웅다웅하고 있었고 지금 볼 때 국경도 없고 저 속에는 빈부의 격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저 점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지구라는 것이 저렇게 연약한 것인가? 우주에서 진짜 저렇게 작기 그지없는 것인가? 정말 그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또 뭘까? 이제 막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그래서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허무함이랑 같이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망함과 허무함과 경이로움과 경외로움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자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의 어떤 대자연, 궁극적인 대자연 우주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그 보이저호가 찍은 이 사진을 역시 리매스터링을 해서 멋지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훨씬 낫죠? 점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앞선 사진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전에는 뭐 줄이라도 쭉쭉 가 있고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틱틱틱 튀는 그런 잡음이라도 있었죠. 이건 그런 잡음을 해체하고 나니까 정말 망망대해에 버려져 있는 지구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는 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는 pale blue dot. pale이라는 단어가 맥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pale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냥 얼룩처럼 되어 있고 희미한 이런 뜻인데 이걸 번역을 하신 pale blue dot이에요. 번역을 하신 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천문학자인 분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칼색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하시면서 페일 블루 돛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창백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단어잖아요. 근데 페일은 사실은 거기서 그냥 어둡게 찍혀 있는 얼룩 같은 이런 뜻인데 얼룩진 푸른 점 이렇게 번역했으면 이게 감이 잘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번역을 싫어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저게 창백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그 물리학자는 더 큰 것 같아요. 천문학자도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페일을 얼룩진 푸른 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날려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칼 세이건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앤드류한테 물어봤어요. 페일 블루 돛을 그거를 그 이제 창백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의도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의도도 그거였대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창백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 경이롭지만 되게 왜소한 것 같고 허망하고, 그래서 마치 푸릇파릇하게 빛나는데, 그게 물론 우리의 대기와 바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창백하다는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 그런 연민을 불러일으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정리를 하면 허망함과 허무함과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